숲길 따라 역사여행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행을 하며 문화를 배우면 역사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오늘은 파주 장릉에 왔어요. 파주 장릉은 인조와 인효왕후가 묻혀 계시는 곳인데요. 오늘 능침을 제가 직접 올라가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 보시는 자료가 여러분들이 문화를 관람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또 유용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반드시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받고 촬영하는 내용으로 제가 이 옷을 직접 입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스킵하지 마세요. 논스킵.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고요. 문화를 보면서 역사를 배우는데 누구랑 또 여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큰 재미를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한번 조금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살문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홍살문은 신라 때부터 고려로 내려와서 조선까지 홍살문이 내려오는데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상징적으로 만들어 둔 것입니다. 홍살문이 만들어진 유래를 찾아보면 인도에서 불교가 탄생을 해요. 그리고 마우리아 왕조의 아쇼카 왕이 인도를 남부 조금만 빼놓고 전부 통일을 하고 불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소승불교를 탄생시키고 그 아쇼카 왕이 84,000개의 석주를 세우면서 부처님의 생애를 조각으로 새겨놓았던 산치대탑이 1818년도에 발견이 되죠. 그 소승불교를 탄생시켰던 아쇼카 왕이 돌아가시고 아쇼카 왕조가 그 다음에 쿠샨 왕조로 넘어가는데요. 쿠샨 왕조에서 대승불교가 탄생되는 겁니다. 그 대승불교의 위쪽 인도의 서북부에 있던 간다라 지역이 그리스의 헬레니즘 문화를 받아들이고 헬레니즘과 간다라 미술이 접목이 되면서 불교의 성상이 탄생되죠. 그 성상이 탄생되고 간다라 미술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중국에서 한국 그리고 일본까지 건너오면서 간다라 미술이 건너오는데요. 그때 산치대탑의 앞에 있던 문이 홍살문과 좀 닮아 있어요. 열십자 두 개를 묶어놓은 그런 모양으로 산치대탑이 있습니다. 그 산치대탑이 인도에서 중국을 건너 한국과 일본으로 간다라 미술로 넘어올 때 그때 홍살문의 형태가 넘어왔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의 내용의 글을 제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홍살문을 통해서 인도의 장릉 우에까지 능침까지 올라갈 건데요. 홍살문을 여기 보면은요 우측에 주춧돌이 있죠. 여기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왕릉에 가면 이렇게 이제 홍살문이 있는데 홍살문 밑에 보면 옆에 이렇게 구멍이 파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구멍이 있죠? 이 구멍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고 나무가 썩지 않도록 그런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그런 모양이고요. 자, 카메라는 이쪽으로 저를 따라오세요. 이쪽은 향로라고 해요. 가운데가 이제 향로인데요. 제사를 모시는 제관들이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고, 어로는 임금이 이쪽으로 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이게 변로라고 있어요. 좌측도 길이 하나가 있고 우측에도 길이 하나 있는데 향로와 어로 좌우로 있는 게 변로라고 합니다. 변로는 신하들이 가는 곳이고요. 이쪽을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은 판위라고 해요. 임금이 제사를 지낼 때 이 판위에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기다리겠죠. 제사를 지낼 때. 그래서 여기서 제사를 지내기 전에 국궁사배,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걸 4번을 하게 되거든요. 국궁사배를 하는 장소입니다. 능침으로 올라가시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게 수락관, 우측에 정면으로 보이는 게 이제 수복방인데, 수복방은 종구품,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공무원, 구급 공무원이에요. 종구품에 능참봉이 계시던 곳인데, 우리 역사의 능참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
개유정난을 일으켰던 한명회가 능참봉 출신이고요. 그리고 그림으로 유명하신 겸재정선도 능참봉 출신입니다. 이곳은 제사를 지내는 정자각입니다. 정자각은 하늘에서 위에서 보면 한자 정자로 보여요. 그래서 정자각이라고 하고, 정면으로 이렇게 넓게 바람막이로 되어 있는, 빨간색 바람막이로 되어 있는 게 요걸 풍판이라고 합니다. 바람을 막아주는 풍판. 하나씩 작은 것까지 놓치지 않고 설명을 계속 드려볼게요. 향로를 따라서 제관들이 오면, 우측은 이제 어로죠. 향로를 따라서 제관들이 오면 이쪽이 이제 제관이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무늬 한번 볼까요? 무늬.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태극 문양입니다. 삼태극 무늬를 지금 여기다 새겨놨고요. 요 무늬를 새겨놓은 이 돌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난간이 있죠. 요게 이제 소맷돌이라고 해요. 이 소맷돌을 제관들이 오면 제관들이 올라가는 길이에요. 임금도 이곳으로 올라가시면 안 되고 제관들이 올라가는 거고, 임금이 올라갈 때는 이제 이쪽 길을 통해서 올라가는데, 우리 아이 꼬마가 올라가듯이 성큼성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왼발 딛고 오른발 딛고, 왼발 딛고 오른발 딛고, 왼발 딛고 오른발 딛고, 왼발 딛고 오른발 딛고, 이렇게 임금님이 올라오실 때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여 계시는 곳이 우측에, 이쪽은 비각이고요. 비각 안에는 비석이 세 있겠죠. 비각을 모시는 곳이니까. 그 안에는 이제 인조와 인혈왕후의 생애와 내용들이 적혀 있는 거고요. 이쪽으로 오세요. 올라가기 전에 아래에서부터 하나씩 볼까요? 이건 여기 사각으로 되어 있는 거, 방형. 이걸 예감이라고 합니다. 예감은 제사를 지내면 이제 뭐 충목리랄까 종이주, 그리고 천조가리 이런 것들이 나오면 여기다 넣고 묻거나 태우거나 하는 장소인데요. 이게 이전에는 왕릉에 가면 세종 이전에는 소전대라고, 얘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올라와서 이렇게 봉분 형태로 소전대가 있었어요. 소전대하고 예감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소전대는 이제 불교 문화에서 유래가 됐고요. 그 불교 문화를 유래됐던 그 소전대를 세종 때부터 소전대를 없애고 예감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왕릉에 지금은 이제 거의 다가 예감만 있는데, 이전에는 소전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전대와 예감은 같은 역할을 했었는데 불교의 문화로부터 도입이 됐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우측으로 저기 보이시는, 카메라를 한번 잡아주고서 우측 바닥에 저기 이제 돌이 하나 또 보이죠? 요게 이제 산신석입니다. 산신석은 위에 왕릉에 올라가면 이제 혼유석이 있는데 혼유석과 다른 거예요. 산신석은 이 땅을 주관하고 왕릉의 산을 주관하는 산신, 그 산신에게 제를 지낼 때 사용하는 산신석인데, 임금이 묻히시고 나서 3년간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산신석에서. 자, 능침으로 올라갈게요. 지금부터 능침 현장에서 직접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허가를 받지 않으면 올라올 수가 없는 곳이죠. 저는 이제 오늘 허가를 받았고 능침 답사를 하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돈 스킵입니다. 돈 스킵. 이런 기회가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회원분들이 한 500명 정도 계시는데 5,000명이 될지 5만 명이 될지는 아직 몰라요. 하지만 현재 계시는 여러분들 진짜 좋은 기회이고요. 오늘 공부할 내용이 정말 문화재를 관람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능침에서 아래를 내려보면 너무너무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올라오셔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헌인릉,
세종이 계시는 헌인능의 능침이 웅장하고, 능침을 만든 것 중에서는 가장 웅장한데, 능 하나의 단일로만 친다면 인조의 능침이 가장 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능침이 40개가 있고 북한과 다 따지면 2기가 있는데, 북한에 이제 세조 2성계 안에 첫 번째 안에 있던 신의왕과 두 번째 왕 정종만 빼고는 나머지 40기는 전부 남한에 있죠. 그 남한에 있는 40기 중에서 왕능 단일 크기로만 따진다면 인조의 장능이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찍어주세요. 봉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봉분이 있고, 요게 만석입니다. 전체가 이제 병풍석인데, 병풍석이 바람을 막아주는 것처럼 능침을 보호한다고 해서 보호석이라고, 호석이라고도 불리고 있고요. 12조각으로 12면으로 능을 따라서 12면으로 있습니다. 위에 거부터 하나씩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 호석, 요게 만석이라고 하고요. 제일 위에 거,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이제 만석이라고 하고, 요 안으로 쑥 들어가 있는 부분 있죠? 요것을 이제 면석이라고 하는데, 이 면석은 쉽게 말하면 도화지 부분이에요. 그림을 그리거나 12지상을 새기거나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거고, 중간에 모서리 부분과 이렇게 우석이라고 합니다. 우석, 기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연꽃을 쭉 해놓은 밑에가 요걸 지대석이라고 해요. 지대석이라고 하고, 요 부분, 요 밑에 보이시나요? 요게 모양을 잘 보면 이게 이제 기와 모양이거든요. 기와 모양. 그래서 이걸 와첨석이라고 하는데, 와첨석은 밑으로 물이 들어가거나 또 쥐나 벌레, 뱀 이런 동물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그런 역할로 만들었습니다. 병풍석 이제 앞으로는 요게 이제 난간석이고, 그리고 요게 인석이에요. 인석은 어떤 용도냐면, 그러니까 봉분의 가장 위쪽이, 이 만석이 봉분의 흙을 잡아주는 거죠. 흘러내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이라면, 인석은 만석에 물리적으로 힘을 주어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첫 번째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인석은 방향을 나타냅니다. 근데 병풍석에 지금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가 이제 12지신으로 새겨놓은 것도 있어요. 자, 여기는 고양이처럼 보이는데 호석이에요. 호랑입니다. 가운데가 양이고, 양이죠. 양. 그리고 이 이제 호석들이 이게 석양, 석호죠. 석양, 석호가 지금 능에서 바깥쪽을 바라보고 있죠. 곡장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냐면 왕능을 지킨다는 의미죠. 근데 저쪽은 반대로 안으로 있잖아요. 저기 성마는 안쪽으로 있잖아요. 이 성마가 안쪽으로 있는 이유는 문석인이 활동을 할 때 이제 문석인이 데리고 와서 타는 말이고, 무석인이 말을 데리고 와서 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바로 옆에 안쪽을 보고 있고, 저 위에 석호나 석양은 임금을 지키는 그런 수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깥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밑에 이 돌 한번 이걸 보세요. 위에가 상계, 그리고 여기가 중계, 여기 하나가 더 있죠? 여기가 하계입니다. 그래서 상계에 임금님이 계시는 거고, 중계에 장명등과 문석인이 있고요, 하계에 무석인이 있습니다. 위치가 다 달라요. 요건 망주석이라고 합니다. 망주석은 임금이 이제 돌아가시고 홀령이 제사 지낼 때 오시잖아요. 홀령이 이제 향로를 타고 오실 텐데, 오실 때 멀리서도 이곳이 무덤이라는 걸 알고, 왕릉이라는 걸 알고 멀리서도 찾아오기 쉽게 망주석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그 망주석의 특이한 것은 이게 이제 세월입니다. 여기는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서 지금 많이 마모가 되어 있는데요. 세후는
가늘새자의 호랑이 호자입니다. 작은 호랑이를 나타내는 건데 상상의 동물입니다. 문석인 한번 볼게요. 모양이 복두로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수염 밑으로 문석인이 들고 있는 걸 홀이라고 합니다. 이걸 홀이라고 해요. 홀의 역할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역사 드라마를 보면 근정전 앞에서 임금이 신하들을 데리고 어떤 행사를 할 때 신하들이 전부 이렇게 들고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죠. 그 들고 있는 게 홀인데, 이 홀은 신하들이 그 의례를 할 때 의례의 내용들을 적거나 그 신분을 나타낼 때 그렇게 사용되는 건데, 요게 최초의 이제 유래가 된 게 중국의 첫 번째 나라가 주나라 아닙니까? 뭐 하나라, 은나라가 있었는데 은나라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긴 했지만 역사적으로 국가가 형성된 건 이제 주나라가 처음 아니에요? 주나라 때는 이제 봉건제였어요. 봉건제면은 제후국가로 본인들의 왕족들을 보내서 그 나라를 왕을 삼아서 제후국에게 그 각각 왕을 세워주죠. 그게 이제 봉건제고, 그 다음에 이제 진시황이 첫 번째로 전국을 통일하고 나서 군현제를 실시하죠. 군현제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초한제로 유명한 항우와 유방, 그 유방이 한 고조가 군국제를 실시하고요. 그 후대에 한 무제가 다시 군현제로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후 국가들의 그 형태가 바뀌어 가는데, 그 제후국들에게 그 임명장을 내리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 홀이. 그래서 제후를 임명할 때 사용했던 홀이 조선에 와서는 본인의 신분이나 또 의계 행사 내용을 적었던 그런 용도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상계, 중계, 하계죠. 하계에 오면은 이제 무석인이 이렇게 있어요. 무석인의 특성 중에 하나를 볼게요. 무석인은 지금 칼을 들고 있죠. 네, 칼을 들고 있는 무석인의 모양은 이전에 촬영을 하면서 황희정승 촬영할 때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무석인은 고려 공민왕 때 처음으로 칼을 든 무석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보시죠. 1592년 임진왜란이 발생하자 왜군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임금의 봉분을 파헤치는 사건이 일어났었죠. 1592년 임진왜란 때 선정릉, 성종과 이제 중종이 계시는 곳인데, 그 후로 더욱 도굴에 대한 강화 정책을 선조 26년부터 하게 되는데요. 요걸 설명드리면서 왕들의 무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것을 제가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혼유석이에요. 여기서 이제 뭐 음식을 올리고 제사를 지내는 그냥 용도가 아니라 왕이 돌아가시고 제사 때 혼령이 오시기 때문에는 이 위에서 노신다, 혼유, 혼이 노는 곳이라는 뜻이고요. 이 혼유석 밑에 요걸 고석이라고 합니다. 고석. 고석은 이제 북고자, 북을 닮은 그런 모양이라고 해서 고석이라고도 하고, 다리 이제 혼유석이 다리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리 족자를 써서, 발 족자를 써서 족석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문양이 나어두문이에요. 한자로 나어두문. 물고기의 머리를 하고 귀신의 얼굴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나어두문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와서 보면은 이게 귀신의 얼굴이에요. 귀면입니다. 귀면. 예, 부리부리하게 도깨비 모양으로 되어 있죠. 혼유석 밑으로 임금의 운구를 직각으로 땅을 파서 운구를 저 봉분까지 밀어 넣는 건데, 그 과정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임금이 돌아가시면 임금을 이 봉분 안에 운구를 하고 봉분을 씌운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땅을 파고 시신을 안장을 하고 봉분을 씌우잖아요. 왕릉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미리 다 만들어 놔요. 그 세조, 태정, 태세, 문단, 세, 7번째 세조, 수양대군이죠. 수양대군이 돌아가시고 수양대군의 왕릉을 만들기 전에는 밑에다가 크게 석실을 만들었습니다. 석실을 만들고 그 안에 관도 이런 혼유석처럼 돌로 만든 석관으로 만들어서
임금의 시신을 안장을 했죠. 그런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시간도 많이 들고 백성들의 노고가 크다 해서 세조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이제는 석관이나 석실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유언을 남기고 가요. 그래서 세조 이후로는 회각, 석관이나 석실이 아니라 회각, 쉽게 말하면 콘크리트로 만드는 이제 회각묘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회각묘를 만들어 놓고 회각묘 밑에 하단 부분에 구멍을 여기까지 땅 속으로 길게 만들어요. 그래서 임금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만들어진 봉분에 임금이 돌아가시고 나면 임금의 시신을 안장할 때 이 혼유석 밑에 직각으로 땅을 파서 수평으로 도르를 이용해서 이 안으로 관을 이렇게 밀어 넣는 겁니다. 밀어 넣고 다시 고석을 놓고 혼유석, 이 무거운 한 10톤도 나갈 것 같아요. 이 큰 돌을, 혼유석을 올리게 되면 완벽하게 도구를 차단하게 되는 겁니다. 안에도 회각이고요, 통로도 회각이고요, 이 혼유석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중장비를 가져오지 않는 한은 도굴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세조 이후부터 회각묘를 만들어놨지만 임진왜란 1592년 이후 선정능에 파헤치는 것 때문에 선조 26년부터는 더욱더 강화되면서 도굴 방지에 능을 만들게 됩니다. 능에 대한 설명은 거의 다 끝난 것 같고요. 저랑 같이 한 1, 2분 이렇게 돌면서 능에서 밑을 바라보는 경치를 같이 한번 감상해 볼까요? 제가 곡장을 따라서 한번 갈게요. 카메라 저를 따라와 주세요. 이제 곡장이죠. 신라 왕들의 무덤을 보면 봉분만 크게 있잖아요. 제가 경순왕 편 촬영할 때 그걸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신라 왕들은 봉분만 크게 있고 이런 곡장이 없죠. 곡장이 없는데 이게 이제 고려로 넘어오면서 고려 때부터 처음으로 곡장이 생기기 시작했고, 조선 시대에는 모두 조선 스타일로 곡장이 만들어지고요. 경순왕 능도 그게 영조 때 발견됐기 때문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곡장은 조선 시대의 스타일입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이게 곡장을 따라서 한번 쭉 올라가서 저 위에서 밑에 경치를 같이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제 문화재를 지금 관람을 하고 계시는데, 능침에 직접 올라와서 이렇게 관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죠. 거의 없기 때문에 저와 함께 지금 이렇게 촬영하는 것으로 가깝게 함께 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제가 우리 회원분들이 좀 많아지시고 제가 직접 회원분들을 모시고 답사를 시작하시게 되면은, 그때는 여러분들과 함께 능친 답사도 할 겁니다. 카메라 이쪽으로 오셔서 여기서 이 봉분과, 제가 여기 조금만 내려갈게요. 뒤에서 봉분과 저 밑에 전체를 한번 경치를 한번 봐주세요. 아, 예쁘죠? 아름답고. 오늘 촬영은 인조의 장릉 촬영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에게 수업료를 내주시는 것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겁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화계와 함께하는 꽃길 따라 역사의 파주 이야기 인조 장릉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